정확히는 이게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이게 정치권 소식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계속 강하게 내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다주택 소유를 아예 법으로 제한하자는 그런 입장을 냈어요. 예, 제가 좀 이례적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그리고 마냥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신화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인 1주택을 아예 법으로 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가구별 주택 공급이 100% 넘겼다. 그런데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이르는 것은 1인 가구 수 증가나 부동산 투기 투자로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을 아무리 늘려본들 돈 많은 다주택자만 늘어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톤을 매우 높였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사실은 예전에 한나라당에 있을 때는 약간 왼쪽으로 있을 때도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동대문을 지역구로 할 때 그때 이제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뭐 그 제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구가 바뀌면서 경남지사로 내려가면서 또 강하게 보수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대구시장을 벗어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저는 사실 뭐 부동산 문제는 이게 심각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도 뭐 수도권으로 기준으로 보면 이 미친 집값 그리고 정말 망국적 현상이다. 이건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부동산 문제가 단지 부동산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은 결국에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 지방은 지방은 소멸되고 수도권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혼잡으로 인한 역효과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초저출산 이게 또 초고령화까지 연결이 되는 이 악순환의 굴레가 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전 국가적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싱가포르 모델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필수재, 의식주에 해당하는 한정된 재화에 한해서는 국가가 당연히 개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쌀 같은 거 밥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누군가가 돈 많다고 해가지고 사재기를 해서 쌀 먹지 마. 나만 먹을 거야. 그 국가가 어떻게 놔둡니까? 그래서 그걸 규제하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죠. 독과점을 우리가 처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홍준표 전 시장의 저런 논리도 저는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1인 1주택만 허용하자 완전히 강력한 이거는 사회적 규제를 하자라고 하면 저는 개헌할 때 헌법에다가 저런 조항들의 근거를 전 넣어놓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쉽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쉽진 않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체제하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법으로 규제하는 거는 전 위헌 시비가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다주택자들이 그동안에 그 다주택을 보유했던 목적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 벌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 벌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코스피가 저평가돼 있고 PBR이 낮다 보니까 다 부동산으로 자금들이 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PBR을 회복시켜가지고 한국 주식시장을 많이 좋게 만들어놨고 앞으로 더 좋게 만들 거기 때문에 머니 무브를 통해서 들어와라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지방을 이제는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결국 돈 벌려고 했던 건데 수도권에는 이제 아무리 주택값 올려놔도 팔리지가 않아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는 팔고 지방으로 가서 오히려 더 투자를 해라. 이런 기회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지방주도 성장까지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도 부동산 값이 안 잡히면 양도세, 보유세 뭐 건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저는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잘 접근하고 있어서 홍준표 시장의 저런 좀 아주 지금은 좀 아주 무리한 주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는 한번 해볼직함한 정책들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시장도 저게 아마 약간 포퓰리즘성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고 그러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도 물론 이제 일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 좀 강한 목소리를 내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주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주택을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된다. 세금 내면 된다.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다주택을 해야 될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유 말고 이제 양도를 해서 이제 양도소득을 많이 얻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세금은 강하게 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이렇게 더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면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룸이 생긴달까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브리핑에서 심도 높은 고품격 토론이고요. 기자들은 왜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 얘기를 할까라에 관심은 더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조금 더 드리면 제가 힌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2024년에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과 대화한 비화를 본인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 총리제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따져보면 홍준표 전 시장이 못 해본 게 총리입니다. 대통령하고요. 당시에 윤석열한테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나도 있으니까 대선 치를 능력이 된다라고 해서 본인을 이제 대선 후보급으로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달라져서 사실 홍준표 시장에는 이런 심중에는 이런 마음도 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기자들은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보면서 야, 이혜훈보다야 내가 훨씬 낫지. 라는 뭐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자들은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왜 홍 시장이 지금 와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홍 전 시장한테 전화 올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세입자 거주 주택 매매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기도 했죠. 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5월 9일까지 파는 경우에도 중과세 예외 인정하는 방안 이렇게 강구하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 토론에서 이야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토제 때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매매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예, 그게 실제로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잠깐 한 적도 있는데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얘기했고 구윤철 부총리, 그러니까 재정경제부 장관이죠.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임대 기간까지 예외로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은 이게 지금 어제 오늘 내놓은 정책도 아니고 맞습니다. 4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 계속 버티다가 지금 상황이 그래 돼서 이제 내가 어떡하냐라고 한다는 것은 그 봐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정책을 풀어나가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그 강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포지셔닝을 어떻게 둘 것이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집주인에 둘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살고 있는 임차인에 둘 것이냐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임차인도 사실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이 말이 항상 그 본인들에게 유리할 때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정부는 시장과 싸우지 않습니다. 시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라는 말이 이번에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맞아야 된다는 저는 확신도 있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이 부동산 정책은 투자로 그동안 악용되어 온 수단에 대해서는 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의 왜곡 현상, 수요 공급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공정위처럼 고쳐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주거 정책은 말 그대로 실거주자 중심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실거주자라고 하면요. 누구라고 하더라도 혜택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차인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혁신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방향 아니냐. 그러면서 수도권에만 좋은 아파트 다 짓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좀 좋은 여건에 강남을 전국에 한 10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가 주도를 하면서 강남이나 서초, 송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동네를 지방에도 좀 만드는 노력들을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해나간다면 거기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교육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 비례 선발제 같은 제도도 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 지방에 더 많은 분들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다면 이번에만큼은 정부가 시장과 싸우는 건 아니지만 정부 정책이 통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 아니냐. 전 그런 차원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고 또 거기에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으로 좀 이렇게 힘을 더 실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가 다각도로 가야 되겠죠. 이제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억제하는 방안과 동시에 공급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으로 이제 분산하는 작업들을 동시에 다 해나가야 되겠죠. 굉장히 어렵죠. 하나하나가 다 어렵죠. 하나하나가 다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 한번 가보죠. 이게 어저께도 이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제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를 집행했었는데 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하상 변호사는 지금 감치된 상태죠. 예. 감치된 상태인데 유튜브에는 이하상 변호사 관련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죠. 예, 어제 유튜브 본인들이 출연하는 이 진격의 땡땡들 변호사, 네, 변호사들 아마 브리핑 끝난 다음에 저녁 때쯤 되면 이분들 나와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승수 변호사라고요. 이 변호사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이야기하면서요. 이진관이 법정 경위 10여 명을 대동해서 감치 명령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내인 감치 명령문을 무슨 마패처럼 들이밀고 감치를 집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진관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제기를 한 상태고 이진관 이 판사 유사 판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까? 뭐 대상 여부는 당연히 안 되지만 뭐 소를 제기하는 거는 뭐 소 제기자 원고의 자유니까 뭐 당연히 뭐 패소로 나오죠. 근데 저는 이 이하상 그 변호인에 대한 저는 문제는 권우현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동안에 감치명령 나왔는데 집행이 안 된 게 오히려 더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아니 보통은 재판정에서 소란 일으키면 바로 감치 들어가고 거기서 그냥 집행이 되는 그렇죠. 건데 또 구치소 가가지고도 뭐 동일인 식별이 되니 안 되니 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잠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거는 우리 사회가 넘을 수 없는 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라는 아주 당연한 원칙이 지금 집행되는데 우리가 집행이 되는 거를 뉴스에서 다룰 정도로 아주 이례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땅한 집행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형법에 나와 있는 법정 모독죄 같은 이 형량도 이제 3년 이하로 돼 있는데 전 형량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엄벌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권우현 변호사도 지금 이제 감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오늘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 재판이 있어서 기자들이 많이 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용현 전 장관. 예, 김용현 전 장관 원래는 그 어제 권우현 변호사도 있었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마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이 몇 시죠? 오늘 오후까지 오후.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제도 4시쯤 그러면 나오면 감치되는 거잖아요. 감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진관 판사의 성정으로 봤을 때는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권우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감치 재판에서 재판장 모독, 그러니까 그 재판 현장에서도 모독을 해서 이하상 변호사보다 5일 많습니다. 그래서 20일 선고를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몰려가서 아마 감치 집행될지 그리고 현장을 볼 수 있을지 아마 이하상 변호사는 사실 본인이 감치되는 걸 잘 예상을 못하고 감치가 된 것 같고 권우현 변호사는 만약에 오늘 나온다면 감치를 예상하고 나올 텐데. 그래서 아마도 극우 유튜버들도 좀 가서 현장 중계를 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극우 비즈니스처럼 본인 유튜브를 좀 더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도 그러겠네요. 예. 그걸 염두에 두고 네. 무슨 뭐 의인이 붙잡혀 가듯이 그런 연출을 하려고 하겠네요. 근데 저는 이거 법정 모욕죄 형법 138조인데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저는 이거 징역 더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3년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마치 무슨 탄압받는 서사, 무슨 뭐 부활의 무슨 이런 서사를 만들려고 해서 사실은 그게 이진숙 사례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뭐 수갑 보여주고 이러잖아요. 마음껏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 그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본인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나름의 작업을 치려고 해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더 엄정하게 법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엄정하게 법 집행하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제가 회원이에요. 회비도 내고 있는 정회원인데 전 변호사협회도 이거는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변호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스스로 안 하고 지금도 법정에 들락날락하면서 변호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거 변호사협회도 저는 욕먹을 짓이라고 저는 보고 전 참 부끄러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자정작용을 변협도 해야 되고 또 법무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법원도 이런 거는 저는 일벌백계를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지. 이거 대한민국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부분이라서 우리의 관용이 또 다른 범죄에 대한 용기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법정의 판결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인데 이런 형태의 극우
관련 변호사들이 이 법정을 자신의 무대로 활용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에 대한 그 의뢰인의 이득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조금 교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